여기 그랜드 오페라 이런 것들은 영상을 보지 말고 그냥 쭉쭉쭉 한번 있는 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랜드 오페라, 그랑 오페라라고도 하는데요. 넓은 뜻으로 이해하면 비극적인 제재로 된 대규모의 오페라, 그랜드라는 느낌 아시겠죠? 대규모의 오페라라고 하겠으나 프랑스어의 그랑 오페라는 오페라 코미크, 이탈리아로 얘기하면 오페라 부파하고 약간 컨트라스트, 대립되는, 컴페어되는 거죠. 음악적으로는 말레나 합창을 중시하였고, 말레하면 어디가 생각나세요? 프랑스나 러시아가 생각이 나시죠? 프랑스에서는 말레를 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존하는 뮤지컬에서도 그 스펙타클, 극적인 요소, 춤이 꼭 동반되는 뮤지컬을 하는 게 프랑스 뮤지컬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노트르담 드 파리. 거기서는 이제 용어가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야마카시라고 그러나 약간 이렇게 운동선수들이 하는 것처럼 기계초처럼 되게 율동을 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무대 장치에서 뛰어내리고 올라가고 이런 것들을 많이 써요. 그런 것들이 오페라, 그랑 오페라에서 파생된 것들이죠. 음악적으로는 말레나 합창을 중시하였고, 나아가서는 스펙타클하고 화려한 무대를 특징으로 갖추고 있다. 이는 프랑스의 오페라가 루이 왕조의 비호 아래 육성되었고, 프랑스 사람의 기호와 깊은 관계가 있다. 그랜드 오페라는 19세기 전반까지 이탈리아의 오페라 세리아와 더불어 다소 변화를 보이면서 음악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나 결국은 시대 정신의 진보에 따르지 못하게 되었으며 예컨대 무대 효과만으로 의도한 것 같은 작품을 낳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음악의 정통성이 퇴색되니까 점점 그랑 오페라가 퇴색하게 돼요. 그래서 그랑 오페라 역사는 최후에 위치하는 작곡으로서는 마이어베어 작품이 그렇게 유명하진 않아요. 그래서 영상을 안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랜드 오페라의 정신과 작법을 잘 소화하여 독자적인 오페라를 확립시킨 사람이 마지막에는 우리 오페라 역사의 중요한 두 거장이죠. 푸치니 베르디, 주세페 베르디예요. 바리톤이나 바소, 베이스들은 베르디를 엄청 사랑해요. 왜냐면 기존의 테너나 소프라노만 주인공이 됐던 모든 오페라 형식에서 베르디 같은 경우에는 베토벤은 또 베토벤 심포니에서 저음악기들을 되게 많이 썼거든요. 성악에서는 이 베르디가 바리톤과 베이스를 주인공으로 한 오페라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베르디를 많이 사랑하죠. 자, 그 다음에 뮤직 드라마, 음악극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독일어 뮤지크 드라마의 역어이다. 가창 중심의 오페라에 대한 미학적인 비판과 반송으로 발생한 음악극의 한 형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와그너에 의해서 창시가 되었고, 그의 음악극 몇 편과 그 양식을 계승한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작곡자이자 지휘자예요. 지휘도 아주 잘하세요. 작품을 총칭하여 음악극이라고 부르는 관습이 있게 됐다. 그리고 음악적인 특징으로는 이때까지 오페라에서 같이 아리아, 아까 노래 얘기했죠? 아리아나 중창으로 일단 음악이 끝나는 것을 피하고 일망을 통하여서 송스루 뮤지컬이 그게 또 탄생이 된 거예요. 음악이 끊임없이 진행되되 오케스트라의 범위가 표현이 훨씬 더 확대되어서 가창만 중요한 게 아니라 오케스트라가 음악을 계속 쭉 약간 BGM처럼 끌고 나가면 훨씬 더 음악의 분위기를 살릴 수 있다라는 느낌들을 대규모로 확장을 시킨 거예요. 대본의 사상적인 내용이 중시되어 고도의 환상적인 내용, 극중 인물들의 섬세한 감정 표현 및 정신세계의 이해가 요구된다. 그래서 니블룽겐의 반지라든지 이렇게 되게 독일 바그너 오페라는 총 4편이 보통 한 17시간 정도가 소요가 돼요. 그래서 오페라 페스티벌 가면은 3일에서 내일 아니면 6일에 걸쳐서 오페라를 계속 연속적으로 하기도 하는데, 한 오페라가 보통 4시간 30분 정도 소요가 돼요. 되게 스토리가 길죠. 이런 여러 가지 문학적, 연극적 요소와 음악적 요소를 보다 긴밀하고 고차원에서 결합시키려고 한 것이 음악극이다. 그래서 음악극 독일 오페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악이 쭉 깔리면 그 위에 대사가 그냥 이야기하듯이 대사를, 난 너를 사랑할 수 없어, 난 널 더 이상 믿지 않아, 이렇게 아예 대사를 연극처럼 치는 것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오페레타는 나중에 뮤지컬이 발전하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오페레타는 가벼운 음악극의 하나이다. 오페라와 비슷한데 오페라보다 더 대중성이 있고 음악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오페라보다 가벼운 것이 특징이다. 쉽게 말해 오페라와 뮤지컬의 중간쯤에 해당하는 장르인데요. 오페라처럼 오페라타도 대사가 있고 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당연히 음악이 있죠. 물론 오페라타도 음악이 주가 되지만 따라서 연기와 춤은 보조적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오페라타는 오페라와 비슷한 면이 많은데 현대 작품에 와서는 딱히 구분하기 애매한 작품들까지 생겼어요. 그래서
베거스 오페라라고 해서 거지 오페라가 약간 그 뮤지컬의 초석이 되던 역사적으로 뮤지컬 역사에서는 그 초석이라고 하는데 약간 오페라에 더 가까운 거예요. 근데 이제 뮤지컬 역사에서는 그거를 초석이라고 얘기하죠. 자, 아리아나 레스타티보 합창등이 대화 사이사이에 배치가 되고요. 대사에는 보통 반주되는 음악이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냥 무트,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대사를 딱 쳐버리는 거죠. 근데 이게 무슨 효과가 있냐면 음악이 깔릴 때보다 대사만 있으면 사람들의 몰입도라든지 청중의 그 집중도가 훨씬 더 높아져요. 그래서 이런 오페레타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페라 부파도 희극적이지만 오페레타는 아닌 경우들도 있어요. 다 이렇게 가벼운 소재인 것이 꼭 희극 오페라를 하는 건 아니에요. 오페레타는 이후에 프랑스, 독일, 영국에서 각각 특유의 방식으로 발전해서 용어들이 좀 나뉘기는 해요. 근데 거기까지는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지루하니까. 자, 그렇다면 아까 우리 오페라의 시발점이었던 지역이 이탈리아 어디라고 그랬죠? 베네치아? 맞아요. 베네치아도 최초의 오페라 극장이 생긴 곳이만. 브라바. 이럴 때 브라바. 박수 한번 쳐주세요. 브라바. 그래서 5층 오페라가 시작된 곳이 아까 다프네 에우리디세가 공연되었던 곳이 따라하실게요. 피렌체. 피렌체요. 플로렌스라고 하긴 하는데 정확하게 고유명사가 피렌체. 이 잔니스키키, 푸치니의 오페라 잔니스키키가 사람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한글 표기는 잔니라고 되는데 원래 잔니스키키예요. 근데 잔니스키키가 주인공 바리톤인데 이 피렌체를 배경으로 한 아주 푸치니의 유일한 희극 오페라 무파예요. 희극 오페라 유일한 희극 오페라예요. 자, 그 단막극인데요. 트리티코라고 해서 그 삼막극인데 단테의 신곡중 인화를 기초로 해서 그 포르차노가 이탈리아 대본을 완성했고 잔니스키키는 외투, 수녀 안젤리카, 수오나 안젤리카 함께 3부작으로 발표된 오페라 트리티코가 아니라 트리티코라고 해요. 네, 트리티코. 삼막극이라고 하는 거예요. 트레가 3를 얘기하거든요. 뉴욕 메트로폴리탄 하우스에서 초연이 되었고 일 트리티코 이 세 작품은 다 고뇌와 죽음을 다룹니다. 여기서 나오는 곡들 중 우리 지우가 나중에 부를 수 있는 아주 유명한 오미오 바피노 까로. 어떤 분들은 물어보면 이거 우리 잠잘 때 듣는 곡 아니었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요즘 얘기하라 하면 약간 딸 라우레타가 아빠 잔니스키키를 약간 가스라이팅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용이 보면은 오미오 바피노. 이렇게 우리 이거 바피노도 마뽀가 있고 바피노가 있는데 우리가 아버지 아빠 뭐 이렇게 애칭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피노, 이노로 끝나는 건 약간 애칭에 가까운 거예요. 자, 우리가 보통 영화나 TV에 나오는 드라마를 볼 때 내용을 미리 알고 보면 재미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네. 한 개도 재미없죠. 그래서 누가 스포일러를 하게 되면 조용히 해! 나는 이제 볼 거야. 얘기하지 마라고 하잖아요. 근데 반면에 우리 클래식의 교향곡이라든지 심포니 교향곡이라든지 오페라 이런 것들은 내용을 미리 아는 게 훨씬 더 재밌어요. 그래서 뮤지컬도 마찬가지예요. 뮤지컬도 시놉시스라는 줄거리를 미리 알고 등장인물들을 미리 알고 가잖아요. 저 사람이 이 내용을 얘기하는 거구나 하면서 훨씬 더 내용의 음악이 부합이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페르소나치 등장인물들을 한번 볼게요. 여기서 오른쪽에 큰 글씨 있죠. 여기가 이제 프로타고니스타라고 해서 주인공들이에요. 근데 주인공 잔니스키키 50세 바리톤. 푸치니가 멋있는 작업을 만들었어요. 바리톤이 주인공을 하는. 그다음에 라우레타 스키키의 딸이에요. 21세 소프라노가 맡고. 근데 여기가 등장인물이 엄청나게 많아요. 10명이 넘는 등장인물인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주의 있게 볼게. 따라해볼게요. 지타. 부오조의 사촌이에요. 그다음에 리누치요. 예, 여기 남자 이렇게 조카인데 치타의 조카인데 소프라노 이 라우레타하고 결혼을 하고 싶어하는 연인이에요. 근데 치타는 리누치오의 그 고모격이 되는 거죠. 그 고모격이 되는데 이 리누치오를 보살펴주는 사람인데 되게 신경질적이고 까다로운 여자예요. 이제 또 나중에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잔니스키키, 라우레타, 치타, 리누치오 이렇게 한번. 아까 그렇다면 우리 잔니스키키를 했던 넘어갈게요. 내용이 많으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줄거리를 아시면 훨씬 더 오페라가 이해도가 높아져요. 이게 어려운 거 없으니까 한번 또박또박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시대는 1299년 피렌체입니다. 피렌체보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피렌체보 부오조의 친척들은 그의 임종을 지키기 위해 모였다. 겉으로는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지만 머릿속은 유산에 관한 생각으로 가득하다.
그때 보호자의 전 재산이 수도원에 기증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만약 그 소문이 사실이라면 모든 유산은 물거품이 된다며 서로 유언장을 먼저 찾으려고 난리다. 드디어 치타의 조카 리누치오가 금관에서 유언장을 찾아낸다. 유언장을 치타에게 넘겨주기 전에 라우레타와의 결혼을 승낙해 준다면 유언장을 주겠다고 한다. 치타는 결혼을 승낙하고 친척들이 유언장을 읽으려고 소란한 사이에 리누치오는 라우레타와 그녀의 아버지 잔니스키키를 부른다. 유언장을 확인한 시모네는 유산이 모두 수도원에 갔다는 사실을 알리고 리누치오는 이 문제를 잔니스키키와 상의하고자 한다. 왜냐면 결혼이 걸린 문제니까 이제 장인어른하고 상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시작. 잔니스키키와 라우레타가 도착한다. 지참금 없이는 결혼을 시킬 수 없다는 치타의 말에 잔니스키키도 불쾌하며 돌아가려 한다. 그러면서 여기 대사가 브라바 베키야, 브라바 베키야. 베키야가 늙은이를 표현한 거거든요. 베키오는 오래된 것 같으면서 오케이 좋아 좋아 늙은 여자 하고서 나오는 대사들이 있어요. 이따 영상 보여드릴게요. 그때 라우레아타가 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오미오 바비노 까로를 부르며 리누치오 연인인 리누치오와 결혼을 시켜달라고 애원하고 잔니스키키도 노래가 끝나면 어쩔 수 없이 딸의 결혼을 위해 유산을 나누는 일에 개입이 되는 거예요. 이 잔니스키가 개입이 되면서 유산을 어떻게 하는지가 또 되게 중요해요. 잔니스키키는 부호조의 죽음을 아무도 모르니 자신이 죽은 부호조의 침대로 위장해서 들어가서 새 유언장을 쓰게 하여. 왜냐면 죽은지 모르니까 병상에 자기가 부호조인 척 아직 살아있다라고 누워있어서 그 공증인, 테스티모니 그 공증인한테 아직 내가 살아있는데 부호조처럼 그 콧소리를 내면서 흉내를 내요. 내가 살아있는데 내 유산을 이제부터 누구한테 줄 건지 얘기해 줄게 이러면서 얘기가 전개가 되는 거죠. 친척들을 차례로 분배받기를 바라는 유산에 관해서 말을 합니다. 잔니스키키는 그들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기로 약속을 하는 척하죠. 그러나 만약 이러한 속임수가 알려진 날에는 공모했던 모든 사람이 오른손을 당한 채 추방된다는 겁을 주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사기극을 훨씬 더 극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잔니스키키는 공증인과 함께 새로운 유언장을 만들고 부호조인 척하고 장례식과 수도승들을 위하여 실제적으로 계산된 비용들 외에는 일체 수도원에 기증하지 않는 대신 친척들에게는 기본적인 분배만을 한 후 중요한 재산은 가장 충실한 친구 잔니스키키 본인에게 다 돌리는 거죠. 근데 이 잔니스키키는 이들에게 충실한 친구는 아니었어. 다 거짓말인 거죠. 자, 여기에 모두 격분하여 유언을 중지시키지만 지금 이들은 부호조가 얘기하는 줄 알고 있는 거야. 잔니스키키가 아니라 부호조가 잔니스키키가 누구야? 우리가 다 친척인데 왜 얘한테 주지? 탄로가 나면서 유언을 중지시키지만 이 내용이 탄로가 나면 손이 잘린다는 경고를 기억하며 그냥 그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죠. 공증인이 나가자 친척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에게 덤벼듭니다. 하지만 이제 이 집의 주인은 잔니스키키로 공증이 끝났고 그들은 오히려 그 집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죠. 잔니스키키는 여기서 관객을 향해 마지막 장면이 대사를 읊조려요. 부호조의 재산이 더 좋은 목적으로 쓰일 때 이 유산에 의미가 더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청중들은 딸의 행복을 위해 죄를 지은 자들에게 무죄 판결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며 인사를 마지막으로 하고 그 부호조의 침대에 잔니스키가 다시 해학적으로 누우면서 음악이 끝나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 그 내용보다는 지금 오미오 바비노 까로를 그 앞에 이제 극이 나와요. 치타라는 그 여자가 그 남자 주인공의 그 보모 역할을 하죠. 고모인데 그 지참금이 적으면 당신이 라우레타라고 내 조카하고 결혼을 안 시킨다라고 싸우는 티키타카하는 그 장면 이후에 그 이후에 라우레타가 아버지, 난 이 사람과 결혼하면 안 돼요. 결혼 안 하면 안 돼. 난 이 사람과 무조건 결혼해야 돼요. 라고 하는 장면까지 연결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그 치타와 잔니스키키가 이렇게 싸우는 장면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참금을 가져와. 그러면은 결혼을 시켜줄게. 너무 적어. 안 돼. 이 결혼 반대야.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왼쪽에 있는 게 잔니스키키요. 라우레타가 딸입니다. 리누치오가 그 사위 될 사람.
이거는 이제 먼저 볼게요. 자, 지금 음악 배경으로 말해 띠란 따란 띠란 따란 되게 즐겁죠. 근데 내용은 이제 지금 장례식에 와서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어우 돌아가셨어요. 되게 내용 연습하는데 이게 이로니카라고 해서 아이러니예요. 음악은 되게 해학적으로 나오는데 내용을 보면 장례식의 무거움이 있죠. 이런 것들이 오페라 부파의 특징 요소기도 해요. 무거운 내용이지만 결코 무겁게 안 만드는. 띠단 따단 가치타 리누치오의 고모 깐깐한 여자예요. 이 대사에 자니스키키가 열이 나는 거예요. 좀 화가 난 거예요. 이제 리누치오는 결혼해야 되니까 숙모를 이제 꼬시죠. 아까 제가 얘기했던 브라바 베끼야 오 훌륭해 이 늙은이야 뭐 이렇게 얘기 나오죠. 지금 여기 사중창에서 보면 치타와 리누치오, 그 다음에 라우레타라 자니스키키 이렇게 둘둘둘둘 꽃비야 이렇게 커플이 돼가지고 편을 잃어서 상대방을 계속 경쟁을 하잖아요. 이런 오페라 요소적인 것들이 사중창에 항상 있어요. 예를 들자면 오페라 리골레토에서는 그 막달레나라는 그 공작을 꼬시는 여자와 그 질다라는 사랑에 빠진 여자와 리골레토 아버지 이런 항상 사중창에는 이 둘의 상충적인 그림들 항상 오페라의 항상 규칙입니다. 그래서 이 대립 구조들을 항상 꼭 무대 위에서 만들어요. 갈등의 요소죠. 니엔테 안 되라는 뜻이야. 니엔테. 그 다음에 이제 라우레타가 이런 디스쿠시온에 이렇게 막 논쟁들이 끝나고 나서 아빠를 이제 설득을 하는 작업이 나오는데요. 일단은 오페라는 아까 리브레토 대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가사가 있습니다. 이 가사를 알고 들으시면 훨씬 더 이해도가 높아요. 한번 볼게요. 제가 한번 요거를 해석을 해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오미오 바삐노 까로, 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바삐노는 애칭이에요. 지금은 아빠한테 애교를 부려야 될 시점이죠. 미피아체, 나는 좋아해요. 벨로 벨로, 벨로가 멋진 잘생긴 뜻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너무 좋아요. 의역에 따라서는 멋진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미피아체, 나는 그 사람이 좋아요. 그 사람은 너무 잘생겼어요. 잘생겼어요. 그래서 미피아체 벨로 벨로 음이 올라가요.
강조가 되면서 그 다음에 vorrei andare in Porta Rossa. Porta Ross가 뭐냐면 일단 사진으로도 보여드리겠지만 Via Porta Ross라고 해서 그 거리가 보석 주얼리상 거리가 있어요. 그럼 내가 그쪽에 가서 나는 뭘 할 거냐면 comprare anello. 반지를 꼭 사고 싶어요. 반지를 사겠다는 건 무슨 의미죠? 결혼을 꼭 해야 된다라는 거 얘기죠. 그래서 씨씨 그래요. 나는 볼려 안다래 가고 싶어요. 아마시 아니 안드로. 근데 만약에 내 사랑을 아마시 사랑을 인다르노 인정해주지 아빠가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안드레이 술 폰테베키오 아주 유명한 관광지예요. 폰테베키오 오래된 다리인데요. 폰테베키오로 가서 부타르미 인 아르노. 아르노 피렌체의 가장 큰 강줄기가 아르노 강인데요. 거기에 내 몸을 던지겠다라고 아빠를 협박을 하는 거죠. 이게 요즘 말하면 가스라이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는 고통스러워 미스트로코 미토르멘토 나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아빠. 그래서 신을 부르죠. 그리고 토르멘토라는 또 우리 유명한 또 가곡들이 있죠. 오디오 시니어 보레이모리를 나 죽고 싶어요. 그러니 아빠 비에타 뒤에 악센트가 있어요. 비에타 자비를 주세요. 원래는 근데 여기는 제발 하는데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아빠 허락해 주세요. 여러 가지 말들이 또 나오는 거게 되게 되죠. 한번 요 내용대로 한번 음악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항상 오페라는 이렇게 가사를 알고 들으시면 훨씬 더 재밌어요. 표정들 보세요. 아빠를 이렇게 설득할 때 표정이 아주 밝죠? 리누치오를 얘기할 때는 길거리 이름이에요. 비아 포르타 로사. 표정이 바뀌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허락되지 않는다면 이렇게 하면서 인다르노에서 고름이 나오는 이유가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서 애절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정이 바뀌죠. 그렇죠. 마페르미 부타르미 아르노 나의 몸을 던질 거야 할 때는 아빠를 째려보죠. 내 몸을 아르노 강에 던질 거야 했더니 협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도 고음이 나오죠. 미스트루코의 토르멘토 이렇게 고통과 그 힘든 것들을 얘기할 때는 애절하게 더 고음을 내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의 고저가 있는 이유들이 꼭 있어요. 그것들을 한번 들으시면서 보시면서 하면 훨씬 더 음악이 재밌죠. 만약에 여기 디오가 신을 부를 때 오디오 더 극고음으로 올릴 수도 있는데 스토르르코 고통과 나의 힘든 것들을 더 먼저 나의 마음을 극고음으로 하고 그 다음에 오디오는 차분하게 하는 게 이제 자비를 구하는 단계로 가니까 오디오를 그렇게 높은 음으로 안 갑니다. 신이요. 아빠한테 얘기하는 건 똑같아요. 여기 마뽀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근데 신이요. 나에게 제발 이런 느낌.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차분하게 주세요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디오라는 음정이 그렇게 높지 않고 되게 차분하게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아빠한테 자비를 구하죠. 리누치오 한번 보고 아빠한테 또 가서 또 음이 올라가면서 자비에 대한 단어들을 살려주는 거예요. 자비를 애교 부리죠. 불쌍하게. 들어보세요. 브라보 하는지 브라바 하는지. 그렇죠. 브라바 하죠. 지금 마지막에 보통 테너나 소프라노 고음 가수의 아리아는 고음으로 끝나는 아리아가 많거든요. 근데 지금 왜 라우레타는 약간 낮은 음으로 끝날까요? 고통과 잘생긴 모든 것들 다 표현했으니 이제 마지막에 아빠한테 맡기는 거야. 믿고 맡기는 거야. 아빠가 해줄 거로 믿는 거야.
아빠는 해줄 거야. 그 다음 장면이 그래 그러면 다시 유언장을 보자 이러면서 아빠가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라우레타의 부탁에. 왜냐면 라우레타는 이미 다 푸르바라고 해서 계산이 다 있던 거죠.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하니까 아리아 느낌이 다르죠. 그냥 음악만 들으면 멜로디 라인만 들으면 그냥 뭐 어떤 분은 이게 잠들 때 자장가 노래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미오바베 잠이 잘 든다 이러면서 자장가 노래 하는 분도 있는데 라우레타가 결혼을 하고 싶어서 아빠한테 협박도 하고 마지막에는 아빠 나한테 해줄 거지 하고 애교도 부리고 이런 노래예요. 아리아예요.